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비록 팟캐스트에 씻진 못했지만 적중하셨어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역시 확실히 쪽집게예요, 우리 김성회 보좌관은. 아니 뭐 제가 쪽집게는 아니고 뭐 전반적인 판세 흐름이라는 것을 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밀리지 않는 대세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탄생과 함께했다고 해도 좋을 만큼 DJ 정부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요직들을 두루 거쳐왔고 당의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오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올드보이라고 해도 좋고 여하튼 기본적인 중앙위원들의 저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김진표 의원도 뭐 다선 의원으로서 특히나 경제통으로 본인의 자리매김을 했고 또 이제 청와대와의 소통 관계 뭐 친문 후보로서의 본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사실 이제 중앙위원 같은 경우 조직세가 중요한데 그런 조직세에서 본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조직으로 했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조직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않았나. 그건 뭐 본인의 실력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2년 전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떨어질 수 없었던 그 당대표 선거에서 김상곤, 추미애, 이종걸 후보에게 밀려서 고배를 마신 전력이 있죠. 사실 뭐 그 당시에는 본인은 대단한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김상곤 후보에게 밀린 것이. 그래서 뭐 소문에는 한 표 차이였다. 그다음에 다 송영길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김상곤 후보에게 동정표를 제공했던 것이 먹힌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예. 어쨌건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본인은 당대표를 하겠다라는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2년 동안 준비를 해온 후보로서의 강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 역시도 세라고 하면 조직이라고 하면 별 것이 없는 의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천시장으로서의 본인의 정치 경험 또 4선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의 경험에다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선거에서 아주 많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공을 들이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이번에 투표를 했던 중앙위원들, 시장 군수들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읍서 전략, 이번에도 떨어지잖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읍서 전략도 상당 부분 또 먹혔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결과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조직적으로 놓고 봤을 땐 이인영 의원이 3등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예상이 다분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틀린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회의는 캠프마다 각자의 해석과 분석이 다르겠지만 이인영 의원은 밑으로 이제 후배 그룹들이 사실 성장을 잘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을 키우면서 이제 정치가 진행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 밑으로 오는 세대가 없는 상태에서 20년 동안 당의 막내로서 세대 교체를 이야기해왔던 것이 이제 당원들에게 좀 피로감을 누적시킨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 좀 있고요. 예. 세대 교체를 얘기할 거면 40대 후보가 나와서 사실은 세대 교체를 얘기를 해야 이것이 먹히는데 나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나이로서의 세대 교체를 얘기하려고 하면 50대 중반은 사실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가야 한다고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밀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튼 그래서 이제 3강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아니 근데 그 참 이인영 의원 보면 말이죠. 옛날에는 아주 참신했고 차세대 주자로서 그 이미지가 아주 상당했는데 왜 그 중심에 서지 못할까요? 당내에서의 실천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정치적 성과로 보여졌어야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손에 딱 쥘 수 있는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패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뭐 진정성으로 놓고 보나 개혁을 하고자 하는 마음 또 이인영 의원 본인은 지역구에서도 세대 교체를 실천적으로 하고 있고 젊은 정치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역에서 정치를 가르치고 시구위원들로 발탁해서 계속 키워오는 일에 매진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세대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한다라는 이야기에 사실은 좀 가장 억울해할 사람이 또 이인영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그림에서 그려지지 않고 개혁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나도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간 것도 좀 있고요. 진보 블록이 아직도 제대로 된 정치 세력화를 이루지 못해서 당내에서의 사이즈가 예전보다 작아졌다는 점, 그런 것들도 전 영향을 미쳤을 거로 보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골고루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중도, 심지어 이제 보수까지 아우르고 있는 정책을 실현을 하고 그것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전 방식의 이인영 의원의 진보적 아젠다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전 두루두루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세 사람이 전부 다 같이 공동점이 있다라고 하면 정책통이라는 점입니다. 뭐 이해찬 의원 당연히 그렇고 굉장히 오랜 선수를 쌓은 동안 많은 정책들, 개혁 정책들을 만들어냈던 장본인이고요. 김진표 의원은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입장이 좀 확고하게 있고 관료 출신으로서의 그런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 송영길 의원이 이제 또 얼굴이 좀 크고 막 덩치가 험악해서 그런 이미지로 안 보일 수 있는데 뭐 인천시장을 두루 거친 점도 그렇지만 정책에 두루두루 밟고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격조 높은 토론이 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세 후보가 앞으로 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또 당청 관계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가는 과정은 전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이제부터 뭐 대의원들의 마음 또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쳐 나갈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결과들이 나온지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청와대가 워낙 잘하고 있긴 한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뒷받침이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거나 주장을 했을 경우에 당에서도 이제 뭐 당에 있는 주요 당직자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좀 치고 나와서 야당을 향해서 좀 공세도 펼치고 좀 일해줄 필요가 있는데 왠지 모르게 좀 서로 눈치 보는 분위기가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여하튼 발언을 세게 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입법하고 이제 법안 발의하는 활동을 좀 중심으로 한다든지 회의에 열심히 참석해서 출석률을 높인다든지 뭐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주요 전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에서는 사실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정무이고 필요한 순간에 목소리를 좀 크게 내줄 필요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당을 돕고 또 청와대를 도울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역할에 사람들이 좀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뭐 지지자들에게도 그렇고 반대측 인사들에게도 그렇고 욕을 먹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걱정들을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치인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청와대가 열심히 하는데 당이 뒷받침해주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점을 좀 타개해 가면서 당이 잘 자리를 잡아서 당청 관계를 잘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 운영을 잘 이끌어갈 적임자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동안은 추미애 대표가 잘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두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만은 당의 존재감은 좀 약한 면이 있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당은 당대로 국민의 신망을 얻는 정치를 하려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들고요. 또 김진표 후보가 된다면은 이분이 사실은 뭐 금융실명제라든지 또 참여정부의 개혁 입법들을 만들어낸 인물로서 확실히 생산적인 정치, 특히 정책으로 말하는 정치로서 당의 면모를 상당히 격상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 뚝심, 또 추진력,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은 상당한 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두루두루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저는 꽃놀이패라 생각하고요. 세 후보 다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게 내부의 싸움이거든요. 선거가 시작되면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선거 자체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세 후보 중 자기가 지지한 후보를 정하고 그 후보의 좋은 점을 좀 위주로 해서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상처를 내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돌리면서 후보를 깎아내리는 일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점보다는 자기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그게 상대 후보의 약점이 더 좋겠죠. 상대 후보의 약점이자 자기 후보의 강점을 잘 설명하면서 뭐 하는 말입니다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할 민주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인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의 존재감을 좀 뽐내면서도 당청 관계를 잘 이끌어갈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뭐 우리 모두가 이제 정치적 식견을 잘 갖고 있고 본인이 또 원하는 방향이 있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또 권리당원들이 이번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비율도 조정이 됐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당원들이 집단지성을 모아서 훌륭한 당대표를 선출할 거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좀 서로 상처내지 않고 잘 투표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또 이런저런 여론조사 추이로 볼 때는 이해찬 후보가 좀 앞서가는 구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만 뭐 당심이라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수치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인상 비평하고 실제 투표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당원과 여론조사를 잘 따져보고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 강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정청래 전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 선거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당원들에서도 그렇고 1등한 것을 보고 출마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 확인을 하고 출마를 하는데 기자들은 주변에 인상 비평으로 물어보고 그 뭐 정청래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어서 어려울 걸 해서 이제 약체로 분류를 해놨다가 결국 막판에 호남 유일 후보였던 주승용 후보에 이어서 2등을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상당히 강했던 거고 처음부터 그만큼 나오는 수치가 있었던 건데 여론조사라는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인상 비평으로 하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봐주시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언론들이 잘 조사하고 취재하겠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후보가 당의 개혁을 위해서 또 당의 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누가 적당할지를 잘 판단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있습니까? 예. 문 대통령이 기무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죠.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뭐 기무사 대령이 장관한테 하극상을 하고 지금 기무사 개혁을 막기 위해서 뭐 5만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옳네 그르네라고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니고요. 군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계엄령 문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즉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뭐 보고를 받았는데 묵살을 했네 5분이냐 20분이냐 따지는 것은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송 장관이 뭐 이제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심정을 놓고 보면 기무사 개혁의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었고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뭐 기무사는 특히나 정보전에는 가장 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송영무도 사실은 우리랑 한패였다. 아니면 뭐 송영무가 알면서도 뭉갰다. 뭐 송영무가 어쨌다. 송영무가 저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몰아간다라는 측면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군통수권자가 임명한 국방부 장관의 말을 믿어야죠. 믿고 그리고 또 별도의 조사단이 지금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색출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옳은지는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은
이런 포인트에서 기무사 대령이 오른 거냐 장관이 오른 거냐의 싸움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면서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게 바로 그들이 짜고 있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에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가 개혁안을 어떻게 만들지를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진실 공방은 일단 뒤로 미뤄두고 중요한 것은 진실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의 작성 지시자와 관여자들, 그리고 정말로 국민에게 포를 쏠 생각으로 어디까지 준비를 했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기무사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포인트들을 잡고 개혁을 하는 것이 두 번째.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야 기무사와 장관이 주고받았던 대화, 그다음에 뭐 그 대화의 시간, 뭐 장관의 의도 이런 것들은 그 뒤에 파악해도 늦지 않다. 지금 어쨌거나 기무사 개혁의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 이상 저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팩트로 보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식의 그 하극상 논란으로 국방위가 소모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뭐 저들이 그리는 아주 뻔한 그림이기 때문에 뭐 소형무가 진짜야 가짜야를 우리가 지금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 뭐 대통령의 초미의 관심 사항이고 예.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건 사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살상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 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그렇게 규명이 될 때까지는 기무사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김용민의 정치쇼 SBS 생방송 중에 이 이슈를 다루면요. 100이면 100다. 기무사 닥쳐라. 일단 기무사부터 개혁하고 그다음 송영무 책임 묻자.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기무사 개혁이라는 본질을 흐리는 이런 세력들은 다른 정치적 꼼수가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